지금 전 세계 핵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한국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단 한마디가 70년간 누구도 넘지 못한 금단의 선을 열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던 핵기술 통제선이 무너졌습니다. 표면상은 핵연료 추진 잠수함이지만 그 의미는 핵보유국의 문턱을 넘었다는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습니다. 핵을 가지지 않고도 핵을 가진 나라의 탄생.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콜린스입니다. 30년간 영국 국방부에서 군사 전략을 분석해왔지만 오늘 같은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생중계를 보던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세라믹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지만 저는 그것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거든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그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카메라가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는데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허가를 마침내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니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온 핵기술 통제 체제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죠. 회의장 카메라가 양국 수행단의 반응을 훑어갔어요. 미국 측 참모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분명 사전 협의가 있었을 텐데도 실제 발표 순간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반면 한국 측 수행단은 차분했습니다. 마치 예정된 수순을 지켜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준비된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잠시 침묵한 후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이 원한다면 승인하죠. 한미 동맹은 그런 신뢰관계니까요. 그 순간 저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국방부 긴급상황실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즉시 한국 원자력 기술 현황 보고서 요청. 최우선 분석 대상. 수신 확인 메시지가 곧바로 왔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건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핵 연료 사이클 전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담장에서 양국 정상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화면에 떴어요.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는 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자 사라 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인계인 그녀라면 한국의 기술적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라, 지금 바로 한국 원자력 기술 관련 자료를 수집해. 민수용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찾아봐. 사라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묻어났어요. 박사님,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여전히 기술 후진국으로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라,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조선업 국가야.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자체 건설하고 있어. 이 두 기술이 만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회색 하늘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회담이 끝나자 양국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대통령의 답변이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치적 승인뿐이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충분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죠. 트럼프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그들이 더 강한 방위력을 갖는 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트럼프의 표정에서는 약간의 당황스러움도 읽혔어요. 아마 이 결정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완전히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영국 의회에서 긴급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 전문가로 출석 요청을 받았어요. 의원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콜린스 박사, 이번 한미 합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의원님들, 이것은 기술적 독립의 신호입니다. 한국이 핵기술 영역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핵무기 개발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의회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사라가 급히 정리한 예비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 조선업 기술 수준, 과거 핵 관련 논란들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자료를 훑어보며 저는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줬지만 제대로 맛도 못 느꼈어요. 머릿속에는 오늘 본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만 맴돌았습니다. 그 침착함, 그 여유로움. 그건 즉흥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건 한국의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계획의 공개였다는 걸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려댔어요. 전 세계 언론사와 정부기관에서 논평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한 발언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CNN, BBC, 알자지라까지 모든 국제뉴스 채널이 한국 관련 특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시대 진입 초읽기. 동아시아 군사 균형 대변형 예고. 미국의 핵기술 독점 체제 종료. 제목만 봐도 전 세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 언론의 반응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서구 언론의 당황스러운 반응과 달리 한국 매체들은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 저는 결국 영국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차를 몰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각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실제로 건조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 기술적 허들이 너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미국의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두가 한국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지하 전략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어요. 평소라면 텅 비어 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미 몇몇 분석관들이 나와 있었어요.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밤사이 쌓인 메일이 200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라리가 보낸 긴급 메일이 눈에 띄었어요. 박사님, 한국 관련 예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한국의 조선업 현황, 원자력 발전 역사, 최근 군사기술 개발 동향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라의 분석력은 역시 뛰어났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이력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5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초기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1990년대부터는 독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수출 실적이었어요. 2009년 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하면서 세계 원전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단순히 원전을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설계부터 건설까지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조선업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기술 수준은 이미 세계 1위였어요.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난도 선박 건조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마이너스 163도에서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은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하거든요. 두 자료를 연결해서 보니 무서운 가능성이 보였어요. 원자력 기술과 조선 기술. 이 두 분야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나라가 핵잠수함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전 7시 사라가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었어요. 박사님, 벌써 나오셨네요. 자네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어? 사라가 커피 2잔을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도 어젯밤 내내 자료를 분석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정리한 자료 보셨죠?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문제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지. 사라가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박사님, 이거 보세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장보고급 잠수함의 성능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재원표를 보며 저는 감탄했어요. 수중 배수량 3,000톤급의 최신의 잠수함이었습니다.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을 사용해서 수중에서 2주 이상 작전이 가능했어요. 이미 9척이 건조됐고 추가로 3척이 더 계획되어 있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잠수함의 크기예요. 3,000톤이면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기에 충분한 규모거든요. 사라의 지적이 정확했어요.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이나 영국의 아스투트급 핵잠수함도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에 필요한 선체 기술을 확보한 셈이었어요. 오전 9시 국방부 장관실에서 긴급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히 준비한 분석 자료를 들고 장관실로 향했어요. 콜린스 박사 상황이 어떻게 보입니까? 장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평소에 보기 드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장관님,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 말입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첫째, 원자력 기술입니다. 25기의 원전을 독자 설계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둘째, 조선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이미 12척이나 건조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로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미국의 승인뿐이었는데 그것도 어제 해결됐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에서 보낸 질의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에 대해 묻고 있었어요. 저는 답변을 작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핵 관련 기술 개발 역사를 쭉 훑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1970년대 원전 도입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독자 기술 개발, 1990년대 설계 기술 확보, 2000년대 해외 수출까지 매 10년마다 한 단계씩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소형 원자로 연구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핵잠수함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치밀한 장기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오후 2시 프랑스 국방부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마 유럽 차원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콜린스 박사,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프랑스 측 참석자가 직접적으로 물어왔어요.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 변화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핵기술 확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이라니요? 지금까지는 핵무기 보유국이 핵기술을 독점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평화적 이용 기술의 축적이 군사적 전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죠. 화상회의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단순히 한 나라의 군사력 증강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핵기술이 더 이상 소수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죠. 저는 오전 10시에 프랑스 국방부와의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장 마커스가 나타났어요. 프랑스 해군 기술 고문인 그는 평소 냉소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은 채 한국이 과연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저는 기술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신중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마커스는 코웃음을 치며 제가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조선업 수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화면 오른쪽에는 독일 해군 분석관, 이탈리아 국방연구소 연구원, 스페인 조선업 전문가까지 참석해 있었어요. 모두가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마커스는 프랑스도 바라쿠다급 개발하는데 20년이 걸렸다며 한국이 아무리 조선업 강국이라 해도 핵 추진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한국이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25기나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그는 발전소용 원자로와 잠수함용 원자로는 전혀 다른 기술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때 저는 핵심을 짚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왜 승인했을까요? 마커스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독일 분석관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정치적 계산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지만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이 핵기술을 함부로 나눠주지는 않는다며 분명히 한국 측에서 뭔가 확신을 줬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UAE에 원전을 수출한 사실을 언급했어요. 원전 수출이 가능하다는 건 설계부터 건설까지 모든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커스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연구원은 여전히 시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은 최소 15년은 걸리는 프로젝트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얘기라며 한국은 이미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반박했어요. 마커스가 날카롭게 무슨 준비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건조한 장보고급 잠수함을 예로 들었어요. 3,000톤급 크기면 소형 원자로 탑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 전문가는 크기만으로는 안 된다며 반박했어요. 원자로실의 차폐, 냉각 시스템, 증기 발생기 등 모든 게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미 그런 설계를 고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마커스가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 개발 패턴을 언급했어요. 반도체든 조선업이든 항상 다음 단계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사라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중요한 자료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확인했어요. 몇 분 후 받은 파일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SMART 원자로, 다목적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화상회의로 돌아가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SMART라는 소형 원자로를 이미 2012년에 개발 완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마커스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말을 할 때 회의실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추진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 속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커스가 정말 그렇게 적혀 있느냐고 확인했고 저는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다고 답했습니다. 독일 분석관은 그럼 이미 13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건지 중얼거렸고 이탈리아 연구원도 그때부터 핵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었냐며 놀라워했어요. 저는 한국의 장기 계획이 항상 정밀했다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마커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정말로 가능한 건지 물었고 저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한 상태였던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스페인 전문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한국이 정말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었다고 답했어요. 마커스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기술적 독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며 한국이 이제 핵기술 영역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어요. 독일 분석관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원자력 기술과 조선 기술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에서 보유한 나라는 정말 드물다고 설명했어요. 마커스는 브라질이나 인도 정도를 언급했지만 저는 브라질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고 인도는 조선 기술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두 분야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공감했어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로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프랑스 국방부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더 자세히 분석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이제 유럽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사라도 하루 만에 전 세계의 인식이 이렇게 바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계속 마커스와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그의 태도 변화가 상징적이었습니다. 냉소에서 인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계심까지.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의 화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사라에게 즉시 영국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당장 국방부로 와. 마커스도 다시 연결할 거야. 우리가 발견한 SMART 원자로 자료를 더 자세히 분석해야 해. 1시간 후 영국 국방부 비공개 회의실에서 우리는 다시 모였어요. 저와 사라, 그리고 화상으로 재연결된 마커스까지. 오전의 충격적인 발견으로 태도가 완전히 바뀐 그는 이제 진지한 분석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SMART 원자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사라가 오전에 발견한 그 놀라운 자료였습니다.
사라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한국이 2012년에 완성한 SMART 원자로는 단순한 발전용이 아니라 다목적 설계였다는 걸 확인했다고요. 발전용, 해수 담수화용, 지역 난방용, 그리고 추진용까지 모든 용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13년 전부터 한국은 이미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커스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오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냉소적이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대신 진지한 분석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라가 두 번째 자료를 펼쳤어요. 장보고급 잠수함의 상세 설계도였습니다. 그녀가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엔진룸 구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여기를 보세요. 현재는 디젤 엔진이 들어가지만 공간 구조가 특이합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면을 살펴봤어요. 엔진룸이 일반적인 잠수함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리고 차폐벽 구조도 예상보다 두꺼웠어요. 마커스가 화면 너머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원자로 탑재를 염두에 둔 설계라는 거였어요. 사라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장보고 III급의 압력 선체 두께, 냉각 시스템 용량, 전력 분배 설계까지 모든 게 핵추진 전원을 고려한 구조라는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즉, 그들은 이미 원자로를 넣을 빈 공간을 만들어 둔 거군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볼트만 조이면 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마커스도 화면 너머에서 말없이 자료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세 번째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 연표가 나타났어요. 1970년대 원전 도입, 1980년대 기술 습득, 1990년대 독자 설계, 2000년대 해외 수출, 2010년대 소형 원자로 개발. 매 10년마다 한 단계씩 도약하는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핵잠수함 논의가 시작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한 장기 계획이에요. 마커스가 동의했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핵기술 개발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이 정확히 그 수순을 밟았다는 거였습니다. 사라가 네 번째 자료를 공개했어요. 한국조선소의 최근 동향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대형 잠수함 건조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설 확장 규모를 보면 기존 장보고급보다 훨씬 큰 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즉시 파악했어요. 핵추진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보다 크고 복잡합니다.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죠. 마커스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의 조선업 기술 수준을 설명했습니다. LNG 운반선처럼 극한의 기술이 필요한 선박도 독자 설계하고 있다고요. 핵잠수함의 선체 기술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어요. 사라가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핵 관련 인력 현황이었어요. 원자력 공학 박사가 3,000명이 넘고 원전 운영 경험자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인력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어요. 저는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커스가 그 말의 의미를 되물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요.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왜 더 위험한가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은 이미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핵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예측이 어렵죠. 한국이 그런 위치에 들어섰습니다. 마커스도 동의했습니다. 기술적 역량을 갖춘 나라가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매우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최종 평가를 내렸습니다. 트럼프의 승인은 한국에게 마지막 열쇠를 준 것과 같습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됐고 설계도 완성됐고 경험도 축적됐어요. 이제 남은 건 실행뿐입니다. 3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났습니다. 마커스는 이 분석 결과를 프랑스 정부에 즉시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영국 국방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사라가 회의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하루 만에 세상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은 우리의 든든한 동맹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등한,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능가하는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어요. 저녁 6시, 저는 영국 국방장관에게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핵기술 독립과 전략적 함의였어요.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확보했다. 둘째,
이는 13년간의 체계적 준비의 결과다. 셋째, 한국은 이제 핵기술 영역에서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다. 장관으로부터 즉시 전화가 왔어요. 이 분석이 정확한지 재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장관님, 95%는 확실합니다. 남은 5%는 그들의 정치적 의지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오늘의 발견들을 정리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차원의 국가로 진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보다 더 위대한 건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커스와의 심도 깊은 분석을 마치고 나니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내일 아침 워싱턴에서 열리는 긴급 자문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화상 참석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직접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행기로 워싱턴에 도착했어요. 펜타곤 지하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군 장교들과 국방부 관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모두 어제 발표의 파급 효과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한 장교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를 말이에요. 저는 어제 런던에서 내린 결론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미 기술적 역량은 95% 완성된 상태입니다. 남은 5%는 정치적 승인뿐이었는데 그것도 어제 해결됐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장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우려를 표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국의 해고산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게 될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그 지적이 정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핵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훑어보더니 저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리고 특유의 직설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콜린스 박사,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정확한 분석을 전해야 했습니다. 예, 대통령님.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괜찮아. 핵을 가진 친구라면 적보단 낫지. 그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해졌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하지만 한국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동맹국이 될 겁니다. 트럼프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고도의 군사 장비를 만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핵기술을 확보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 장교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한미동맹은 유지될 거라며 한국이 미국을 등지지는 않을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더 독립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트럼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했어요. 어쨌든 이미 승인했으니까. 한국이 강해지는 건 중국 견제에도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핵기술을 확보하면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균형이 바뀔 겁니다. 중국도 대응책을 마련할 거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미국 내부의 혼란이 느껴졌어요. 트럼프는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환영하는 듯 했지만 국방부 관료들은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한 참모가 질문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를 말이에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는 가능할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일정이었거든요.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쨌든 한국은 우리 편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그의 낙관론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기술적 독립은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면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펜타곤을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자신만만해했지만 실무진들은 우려가 많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거리가 평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큰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승인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선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제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하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의존해서 상호 협력으로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트럼프도 이런 변화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요. 하지만 그 결과가 미국에게 유리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늘 본 미국 정부의 혼란을 정리했어요. 겉으로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정말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였습니다. 워싱턴에서의 혼란스러운 회의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이틀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문서와 자료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준비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라에게 서울 출장을 지시했습니다. 한인계인 그녀라면 현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런던에서 그녀의 보고를 받기로 했어요. 사라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였습니다. 저녁 8시 사라로부터 첫 보고가 들어왔어요. 화상통화로 연결된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한수원 로비에서 본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그 규모와 운영 현황이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분위기였어요. 최근 핵잠수함 승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차분하고 여유로웠다고 했습니다. 마치 예상된 일인 양말이에요. 다음 날 사라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더욱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연구원 내부에서 만난 한 박사가 우연히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SMART 원자로가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됐다는 거였어요. 그 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시제품 테스트도 완료됐어요. 이제 용도에 따라 적용만 하면 됩니다. 사라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파악했어요. 용도에 따라 적용이라는 표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토요일 사라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중심지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소를 둘러보며 그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조선소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동시에 수십 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었어요. 특히 잠수함 건조 전용 시설의 규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작업자들의 숙련도였어요. LNG 운반선 같은 초고난도 선박을 마치 일상적인 작업인 양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면 핵잠수함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사라가 보고했어요. 일요일 저녁 사라는 서울의 한 연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한국의 원자력 기술 개발 현황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사라가 본 건 놀라웠습니다. SMART 원자로의 실제 모듈이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작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원자로였어요. 담당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출력 안정화가 완료됐고 모든 안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고 했어요. 이제 어떤 용도로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였습니다. 사라는 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보고 있나요? 저는 화면 속 원자로 모듈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론과 설계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원자로였거든요. 네, 보고 있어요. 정말 놀랍군요. 사라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 시설에서 만난 연구진들은 모두 자신감에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핵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분위기였어요. 월요일 사라는 마지막으로 국회 근처에서 한국의 정치적 분위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정치인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모든 정치인들이 핵잠수함 개발을 당연한 수순인 양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야당에서도 큰 반대 없이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건 한국 정치의 특성상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이것이 오랫동안 준비된 계획이라는 증거라고 분석했어요. 정치권에서도 이미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화요일 저녁 사라가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그녀가 가져온 보고서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문서로만 보던 것들이 모두 현실이었던 거였습니다. 사라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숨기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정말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분석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몇 발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뿐이었어요. 사라의 한국 현장 보고를 들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영국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당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어요. 사라가 가져온 현장 증거들은 우리의 모든 분석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의원들의 긴장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번 사안이 영국에게도 얼마나 중대한 의미인지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어요. 위원장이 저를 소개한 후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능력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아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의원들이 제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후속 질문을 했어요. 핵을 보유한 나라와 만들 수 있는 나라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이미 알려져 있고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지만 핵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자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어요. 또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미리 파악하지 못했는지를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요. 13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계획을 우리는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로만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1시간에 걸친 증언이 끝나고 저는 의사당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해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모두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BBC에서 특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핵심을 짚는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세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입니까? 저는 카메라를 직시하며 답했습니다. 이것이 핵기술 확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평화적 원자력 기술의 축적이 군사적 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가 후속 질문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말이에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으로 준비한 나라는 드물다고 분석했어요. 원자력 기술과 조선 기술을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에서 보유한 나라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일주일간 겪은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주에서의 충격적인 발표부터 시작해서 런던에서의 분석, 파리에서의 토론, 워싱턴에서의 혼란, 그리고 서울에서의 현실 확인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재에 앉아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각국의 반응, 전문가들의 분석,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들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야 했어요. 정리하면서 느낀 건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군사기술 발전을 넘어선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핵기술이 더 이상 소수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정리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적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걸 실감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치거나 지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와 대등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앞서가는 기술 강국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템스강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기술적 독립과 새로운 세계 질서였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정의해야 할까요? 마침내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론이었지만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차원의 국가로 진화했어요.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영국 하원 청문회가 끝난 지 3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직접 온 초청장이었어요. 부산에서 열리는 비공개 시연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영국 국방 전문가 자격으로 초청받은 거였죠. 저는 망설였어요. 이런 초청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이틀 후 저는 부산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 한국 해군 장교가 저를 맞았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부산의 거대한 항구가 보였어요. 상상 이상의 규모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해군작전사령부 근처의 비공개 시설이었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는데 내부로 들어가니 거대한 경납고가 나타났습니다. 경납고 안은 안개로 자욱했어요. 거대한 구조물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몇몇 외국 참관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호주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제독이 나타나 간단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공개할 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잠수함이라고 했습니다. 명칭은 KSS-4 장보고 IV였어요. 제독이 신호를 보내자 경납고 안의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거대한 잠수함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본 어떤 잠수함보다도 세련되고 거대했어요. 길이만 해도 10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잠수함 주변의 분위기였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차분하게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작업인 양말이에요. 제독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한국이 완전히 독자 설계한 것이라고 했어요. 추진 시스템부터 모든 장비까지 100% 국산 기술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추진 시스템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98%는 완성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98%라는 건 사실상 완성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옆에 서 있던 프랑스 참관자가 나머지 2%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제독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치적 최종 승인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트럼프의 승인은 바로 그 마지막 2%였던 거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었던 거죠. 참관이 계속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 잠수함의 건조에 참여한 기술자들은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외국 기술자의 도움 없이 순수 국내 기술로만 만든 거였어요. 경납고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했습니다. 정밀도 완성도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런 기술력이면 핵추진 시스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특별한 순간이 왔어요. 잠수함의 원자로실 출입구가 열렸습니다. 물론 내부는 볼 수 없었지만 그 공간의 존재 자체가 의미심장했어요. 한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했어요. 이제 실전 배치만 남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기술자에게 물었어요. 언제쯤 실제 운용이 가능할지를 말이에요. 조만간이죠.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그 답변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참관이 끝나고 저는 부산 해안가를 걸었어요. 멀리 보이는 바다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곧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모든 준비를 마쳤었습니다. 기술도 인력도 시설도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날 밤 런던의 사무실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현장 확인 완료, 한국의 준비 상태였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을 떠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안개 낀 부산 항구 사이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국가가 되었다고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부산이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제 기억에 영원히 남을 거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저는 지난 2주간을 돌아봤어요. 경주에서의 충격적인 발표부터 부산에서의 놀라운 현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성과를 당당히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착륙하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핵을 보유한 나라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핵기술의 민주화, 기술 강국의 새로운 정해, 작은 나라의 큰 꿈의 실현까지. 모든 것이 부산의 그 경납고에서 시작될 거였습니다.